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김경래의 최강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가 특정이 됐죠. 33년 만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진범인지는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왜냐하면 뭐 혈액형이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화성에서 이 사람이 오래 지냈었는데 예전에는 왜 체포를 못했느냐, 이런 비판이 또 새삼스럽게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를 범죄 분석 전문가 서울 디지털대 배상훈 교수님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 참 어려운 얘기일 것 같은데 DNA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길래 지금까지 30년 넘게 못 찾았던 범인을 특정할 수가 있었던 겁니까?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DNA라고 하는 것은 뭐 100년 지나도 200년 지나도 보존만 잘 되면은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DNA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인류의 각각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그것이 식별된다고 하면은 그 범인일 확률은 대단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근데 DNA를 갖고 있었고 여기 매칭하는 작업들을 쭉 해왔을 거 아닙니까? 경찰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뭐냐면 DNA 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수용자에 대한 DNA 데이터베이스는 법무부가 대검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수사 단계에 있는 거에 대한 증거물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베이스가 다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 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도에 법 제정 이후에 바로 추출해 갖고 보관해 뒀었는데, 예. 문제는 이거를 경찰 수사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추출해서 DNA 처리를 국과수에 맡겨서 이걸 대조해 볼 생각을 못 한 거죠. 아하. 근데 못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실수가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네. 사실 이건 우리나라의 그 수사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2011년도에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를 예. 전국에 있는 모든 그 미제 사건에 다 적용을 해봤다고 하면은 네. 2011년도에 잡을 수도 있었던 사건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2019년 8년 만에 특정을 했다는 게 그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시스템에 좀 결함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DNA는 매칭이 됐다고 하는데 혈액형 다르다는 얘기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 겁니까? 당시 혈액형에 추정하는 부분이 실제로는 혈액형을 정확히 이제 DNA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예. 혈액에서 추출한 것이 아니라 그 흔히만 증거물에 있는 것을 ABOC 타입으로 이제 교차 실험을 통해서 네. 아마 했을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요. 그 피해자의 옷에 묻어 있던 그 뭐 혈흔 같은 것들을 네. 다른 어떤 그 오염 훼손 방지 처리 안 하고 네. 그냥 확인했을 가능성. 보통 이제 피해자의 옷 같은 데는 범인의 뭐 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가족들의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생활 의복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을 확인 못한 상태이고요. 지금 나온 DNA 결과는 속옷. 그러니까 가족들도 확인하기 어려운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 차이가 분명히 존재니까 그때 당시에 B형 혈액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정확히 어디서 누가 했는지도 지금 기록이 없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만큼 당시의 수사 방식이라든가 기록 처리 방식이 네. 사실은 많이 뭐 엉망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관리가 부실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는 용의자가 B형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추정을 했었는데, 이번 용의자의 혈액형 O형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다르다는 DNA, 것도 예. 다르다고 해서 뭐 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 거네요. 그죠? 그 당시의 혈액형에 대한 취득이나 처리 방식이 기록이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사람이 지금 용의자로 특정이 된 사람이 화성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범행이 있었던 때도 화성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완전히 저인망으로 훑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놓쳤을까?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가 뭐 연인은 200만 명 이런 소리 하지만은 예. 실제로는 허수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뭐 그거는 그렇고, 사실 연쇄살인 사건이나 장기유죄 사건의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예. 범인은 거기 있다. 아하. 그리고 미국에서 연쇄살인 사건을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은 네.
반드시 경찰을 마주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하. 범인은. 예. 근데 그 기록을 서로 매칭시키지 않고 음흠. 서로 공조가 안 되고 시스템의 문제고 뭐 서로 누군가 승진을 시켜야 되는 말하는 어떤 내부적인 알력, 그러니까 예. 외부적인 요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예. 사건이 되기에는 사건 자체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사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사건은 아닙니다. 장기 미제 사건들이 대부분. 네.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예. 근데 이 용의자가 처제 살인 사건이 났을 때 그때도 한번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때는 이건 경찰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예. 자기 반성과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은 청주 서부경찰서에서 체포를 했고 네. 화성에서도 거기 가서 분명히 조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서로가 이제 떠밀기 해서 예.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근데 분명히 그 범행 방식이나 이런 것은 유사한 것이 있었고 네. 최소한 범인에 대한 취조만 했었다 하더라도 네. 분명히 뭔가 얻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된 상태.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혈액형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사실은 그것보다는 어떤 일종의 타성이랄까 음흠. 그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용의자를 특정했다고 좋아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좀 돌아볼 계기를 삼아야겠네요. 이번 반면교사 사건은. 삼아야죠. 예. 삼아야죠. 예. 그리고 좀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긴 한데 이 화성에 지냈던 그 용의자를 봤던 주민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교도소 복역 중인데 그 복역하고 있던 그 동료 재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를 굉장히 뭐랄까요 조용하고 뭐 성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진리가 있죠. 악마는 조용하고 잘생긴 얼굴로 다가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에 순응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교도소에는 시스템, 그러니까 폭력에 순응하는 시스템이죠. 네. 거기서는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인 사회관계에서는 폭력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한테는 조용히 있다가 네.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 그게 보통의 이런 폭력적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보기에는 되게 착해 보이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런 사람이 교도소에 가서 1급 모범수가 됐다. 예. 이게 참 사람이 그렇게 확 뭐랄까 자기를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 여부가 확인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하. 오랫동안 그 12시간 넘게 기다려서 그러니까 피해자를 기다려갖고 공격하는 어떤 침착하고 이 어떤 참을성이 있는 네. 그런데 폭발하면은 엄청나게 잔혹하게 되는 네. 이런 성향 자체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한테. 예. 근데 이제 진범인지 여부는 용의자로는 특정을 했지만은 지금 뭐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공소 말하자면 법상으로는 제기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경찰이 임의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임의 수사인데요. 예. 강제 수사를 하려게 되면은 법원 판사의 영장,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이라 인신구속 영장을 받아야 예. 되는데 판사가 그걸 내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법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찰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허.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강제 수사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용의자로 특정된 이 씨가 자기는 뭐 예를 들어 경찰이 면담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 안 만나겠다 이런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뭐 안 만났을 때 강제로 이제 인신구속이라든가 이런 걸 쉽게 말하면 끌어낸다. 네. 그럴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DNA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범죄 중에 3개가 매칭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네. 하나는 모방 범죄고 그러면 나머지 6개가 있는데 네. 이 부분을 특정을 하기는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네요. 경찰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DNA는 국가수에서 하는 거니까 네. 흔히 말하는 지금 579 사건처럼 그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은 예. 진범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직접적인 어떤 진술을 듣고 네. 범행을 재구성해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냥
강력한 용의자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하. 이게 속 시원하게 결론이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공소시효의 큰 문제죠, 이거. 예.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예.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은 이 화성 말고 이 우리 장기 미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 뭐 속칭 뭐 개구리 소년들 사건이라든가, 뭐 근원 목소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경찰이 탄력을 받아서 뭔가 수사를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럼 화성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반하려 했을 뿐이지 증거물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증거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걸 분석을 안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네. 그죠? 이 부분을 경찰은 솔직히 이제 인정을, 그러니까 왜 있는 증거를 분석을 안 했었냐. 네. 그죠? 그거를 또 검찰이 가지고 매칭을 시켰어야 되는데, 문제는 근데 개구리 소녀는 그 문제는 다른 거죠. 왜냐면 그때는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처럼 분석할 증거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은 좀 약한 부분인 거죠. 이영호 군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고. 네. 그런데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장기미제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무엇인가 시스템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흔히 말하는 누군가 증거를 흔히 말하는 누락시켰거나 아니면은 수사 시스템에서 소홀히 했거나 네. 이것을 다 검토하면은 분명한 뭔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다시 검토하고 이거 하려는 게 그것 때문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게 떠오르네요. 그 기록 안에 실마리가 있다. 예, 그거는 진리입니다. 이건 미국의 연쇄살인 사건에서 거의 모든 사건에 나타난 겁니다. 그 범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많이 분석을 해보셨으니까요. 경찰이 이 용의자 이모 씨하고 몇 번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 번 했죠. 한 번 했습니까? 예, 프로파일러 3명이. 앞으로도 이제 만약에 만나게 된다 그러면은 뭐 자백을 할 수 있게끔 설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프로파일러들이 그러려고 있는 거거든요. 예. 말 안 하는 사람을 말시키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어떤 그 채용된 이유거든요. 예. 지금 수법은 지금 공개 드릴 수 없지만 기법은 공개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프로파일러들은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 후배들을 믿고 충분히 자백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진술을 받아낸다고 보여집니다. 믿고 기다려주시면은 뭔가 성과를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요. 이것도 혹시 확률은 모르겠지만은 헛다리 짚은 거 아니냐? 나중에 또 이런 어떤 걱정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DNA 증거는 우리나라의 DNA 분석이나 이런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그래요?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네. 다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나 국가에서 그동안의 어떤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반성을 통해서 이걸 극복할 수 있냐. 그걸 좀 점시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수사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죄 분석 전문가 서울 디지털대 배상훈 교수님이었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 25분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 자연재해 피해액의 60%를 차지하는 태풍. 태풍이 오기 전 지붕과 창문, 간판을 단단히 고정하고 막힌 배수구는 뚫어놓습니다. 또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다. 태풍주의보가 발표되면 저지대와 상습 침수지에선 대피를 준비하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와 가로등, 신호등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태풍 경보 때는 안전을 위해 집안에서 머물면서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막고 지하나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침수된 집에 들어갈 땐 환기부터 시키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